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상정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인데 민주당은 내일 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중에 있었던 민주당 김병조 의원의 막말 파장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늘 본회의가 시작된 건데요. 브레이크 없는 의원들의 막말 행진, 잠시 뒤에 포커스 나이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운전자 부인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 영상 6점을 확보해 국과수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이 대정부 질문에 앞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면서 대정부 질문은 오늘도 파행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25조 맞춤형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 문제가 없다면 1인당 100억씩 줘도 되지 않으냐며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정책을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 대선 TV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후보 사퇴 여론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완주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해리스 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축구선수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친형 손흥윤 코치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실 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하루 장맛비가 주춤했지만 내일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충청을 중심으로 최고 15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특검법은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첫 소식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후 3시를 넘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대신 최상병 특검법을 1번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우 의장은 지연된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제2요구권 행사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행정 권한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법은 애초 첫날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질의를 하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신 나갔다고 발언한 데 여당이 항의에 파행하면서 하루 늦춰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곧장 합법적 의사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완강한 저항에도 특검법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24시간 뒤에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종료되고 곧장 표결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범야권이 190석을 넘는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거란 관측입니다. 특검법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순서를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에선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의사 진행 순서를 어제는 제일 뒷순서로 하고 오늘은 왜 앞으로 하고 왜 헛떡 뒤집듯이 왜 이렇게 의사 일정을 마음대로 하십니까? 저는 또 한번 기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한번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야당에게도 손을 내밀고 협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대정부 질문이 무산되면서 국회에서 기다리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전원 퇴장해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 이어 또 한 번 제2요구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이 기한이란 점에서 정치적 부담감 역시 적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이재명표 지원금으로 불리는 1인당 25만 원 지급 법안에 대해서 차라리 100억 원씩 주라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야당의 각종 특검법과 탄핵 추진을 놓고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 절차에 오른 1인당 25만 원 지원금 법안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 자리에서 건전 재정을 강조하다 25만 원이 문제없다면 아예 100억 원씩 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민생회복 지원금법은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될 때 예상되는 부작용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을 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전날까지 갈등과 대결의 정치는 안 된다던 윤 대통령이 하루 만에 생방송으로 사실상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 국회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야권이 밀어붙이는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으로 조만간 거부권 행사가 20건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이 전 대표 수사 검사 등을 상대로 탄핵안이 발의됐고 방통위원장은 탄핵 전 스스로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기며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게 생겼습니다.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더니 국민의 탄핵 청원 동참 물결을 보고서도 아직 정신을 차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이 같은 정국을 두고 정치 쿠데타의 시작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유도와 탄핵 청원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부권 정국의 반복이나 탄핵 공세로 인해 국정 동력이 약화할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도 정면 대응 기조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 안팎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서, 원로 검사들은 별도 성명을 통해 국회의 입법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검찰 안팎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내부 전산망에 게시된 검찰총장의 검사 탄핵 비판 입장문에는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이 전 대표의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현재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삼권 분립이 규정된 대한민국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에 역임하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등검찰청장은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 대신 자신을 탄핵하라고 올렸습니다. 검찰 간부와 평검사들의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마지막 검사 1명까지 탄핵당하더라도 범죄자는 처벌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거나 전국 청별로 검사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고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퇴직한 검찰 공무원 모임인 검찰 동우회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검사 탄핵 소추는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 남용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즉시 기각하고 법원은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한번 탄핵안이 가결되면 해당 검사는 한동안 일선 업무에서 배제된 채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의 부인이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거듭 급발진을 주장한 건데요. 그런데 이후 오락가락한 경찰의 설명이 혼란을 키웠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갈비뼈를 다쳐 입원 중인 사고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며 피의자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 부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며 제어가 되지 않는 급발진이 있었다고 거듭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어진 경찰의 설명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차 지점에 스키드 마크가 남아있는 걸 확보했다며 스키드 마크는 기본적으로 제동 장치가 작동해야 생긴다고 설명한 겁니다. 경찰이 A씨 측의 급발진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도 해석된 상황. 급발진이냐 운전 부주의냐 의견이 맞서는 만큼 경찰의 발표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은 스키드 마크가 아니라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냉각수 때문에 생긴 유류물 자국을 착각했다며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 CCTV,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 등을 국과수 등에 감정 의뢰해 급발진 여부를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경찰은 급발진은 피의자의 진술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락가락한 경찰 발표가 사건을 둘러싼 여러 루머가 떠도는 상황에서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사흘째인 오늘 역주행 차량이 덮쳤던 보행로에는 고인을 기리는 꽃다발과 주류, 자양강장제가 수북하게 놓였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구부러진 난간에는 근처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편지를 붙여놨는데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사망자들의 발인은 3일간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내일 오전부터 하나둘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고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후진하던 택시가 구급차를 먼저 친 걸로 확인됐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3명으로 집계됐고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또 현장 음주 측정 결과 60대 후반인 택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는 소방대원들에게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면 휴진을 예고했던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내일부터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진료 축소에 나섭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 5개월째 접어든 의정 갈등 사태는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한 곳인 서울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진료 축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 대신 자율적인 진료 재조정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교수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의료 붕괴가 시작되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선별적이고 강도 높은 진료 축소와 재조정을 통해 중증이나 응급, 희귀 난치성 질환 진료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피해라는 부정적 여론 탓에 전면 휴진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전 체제로 바꿔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주요 수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외래 진료는 30.5% 줄어들 것이라며 1, 2차 병원이나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경증 환자들은 서울 아산병원을 찾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폭력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 전공의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료 공백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설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전공의 근무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며 복귀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하직 여부를 확정하는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인데 조만간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면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7명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 송달하는 등 의협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반대하는 환자단체들이 도심 집회를 진행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내일 오전 서울 보신각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엽니다. 이들은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130일을 넘겼다며 필요한 때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친형 손흥윤 코치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질지, 그럴 경우 합의나 형사공탁 여부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손축구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자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 그리고 친형 손흥윤 씨를 포함한 코치 2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지난 4월 아동학대 고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긴 지 2달 보름 만입니다. 앞서 손축구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였던 김무군 측은 지난 3월 일본 전지훈련과 강원도 춘천 숙소 등에서 감독 코치진의 지속적인 폭행과 욕설, 체벌 등이 있었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김군은 경찰 상담에서 손 감독과 코치들을 벌 주고 싶다고 직접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체벌이 있었던 건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검찰의 기소 여부, 아동학대의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니라 아동의 신체 정신적 폭력이나 각종 가혹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만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아동이 직접 메모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이 보더라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법기관이 보더라도 뭔가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열릴 경우 열띤 공방이 예상되는데, 만약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합의 여부도 관건입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와 손 감독 측 변호사 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억대 합의금 논란과 함께 진실 공방이 펼쳐지는 상황. 법조계에선 피해자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형사 공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최상병 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현장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왜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 시키는 대로 왜 의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하십니까? 민주당 시키는 대로 아니고요. 순서에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겁니다. 왜 앞뒤가 안 맞게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죠. 처음부터 오시지 말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시죠.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께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 받으시고 당분간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할 거죠. 그러면 인사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바로 오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대정부 질문이 무산이 됐고요. 우원식 의장한테는 또 인사를 생략하는 뭐 그런 게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 질문이었는데 이게 모두 무산이 됐고,
국무위원들은 다 퇴장을 했고 말이죠.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 상황이 답답하죠. 국민들께서도 답답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은 전반적으로 야당에 너무 기울어져 있죠. 어쨌든 입법부 전체의 수장이 돼야 하는데 자,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원구성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국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유의미하게 여야를 실질적으로 중재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러고서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왔는데 역대 원구성이 평균 44일 걸리지 않았습니까? 20여일 만에 국민의힘이 들어왔으니까 역대 평균에 비해서 훨씬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도 국회 의사 일정이나 운영은 전부 다 야당이 독주하는 상황이 되고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손 내밀었는데 뺨 맞은 격이 된 겁니다. 그런 불만들이 응축된 것이 이제 뭐 우원식 의장에 대한 인사 거부 이런 것들로 나타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소수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이의가 있을 때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냥 프리패스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최대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표명을 하고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한다는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유상범 의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왔습니다.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모두 찬반에서 여야가 모두 엇갈려서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제 5번째 주진우 의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절차상의 문제지 최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예, 통과시킬 겁니다. 24시간 뒤에는 이 국회 그 제적은 5분의 3, 네. 180석 이상이면은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대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네. 만약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종료시킬 수 없으면 3분의 1 이상,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100석이 넘기 때문에 네. 그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최장 100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만약 100일까지 하게 된다면 아마 반대하는 정당에서만 계속 최대한 끌기 위해서 하겠지만 예. 이미 종결이 사실상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찬성하는 쪽에서도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4시간 뒤에 이걸 종결할 이유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는 그 예.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언제 그치는 건가요? 24시간은 내일 오후.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제적은 5분의 3에 의해서 이 포결을 바로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내일 지금 필리버스터 24시간 정확히 뒤에 아마 네. 그냥 바로 표결 붙여서 통과가 될 걸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게 사실상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이제 유제한 토론이 돼 버린 그런 상황인데 24시간 정도밖에 지금 지연을 시키는 효과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지연시키고 있는 걸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의석수가 적다고 해서 네.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이것은 위헌적인 법률안인데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국회법상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일단 다 해보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공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의원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그 위헌성,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작년 9월 5일에. 고발인이 어떻게 수사 검사도 정하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 수사 기간, 뭐 수사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득력 있는 논거를 남겨서 공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차원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이 지금 최혜병 특검법은 최근에 국회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사 기간을 예전에는 특별검사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1회 연장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네.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중간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특별검사가 단독으로 30일을 또 연장할 수 있게 아하. 지금 수정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점 소위 말하는 매운맛의 특검법이 되고 있는데 아하. 과연 이런 것이 과거 역대 특검법의 선례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아마 무제한 토론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독소 조항이 그만큼 더 진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단 대표가 말이죠. 최상병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말 네. 독소 조항 때문이라면 네. 위헌적 요소 때문이라면 그런 독소 조항을 빼면 괜찮냐? 수사검사를 임명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시키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네. 역대 어느 특검법이든 이해 당사자들, 정부 여당에서는 뭔가 추천권을 뺐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받을 때도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하는 뭔가 그 제3자 대법원장 같은 그런 대안이나 아니면 대안변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라는 거죠. 조국 혁신당 지금 조국 대표는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면서
그 논의의 장을 열겠다. 정말 이 법안이 독소 조항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면 그 독소 조항들 다 빼고 논의를 해보자. 정말 국민의힘이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최혜병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이렇게 그냥 무조건 반대를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방금 그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간이라든지 연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독소 조항이 아니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공수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안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수처 수사가 끝나는 걸 보고 미진하다면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최혜병 그 상병의 어머니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는, 뭔가 좀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미진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떳떳하게 그냥 수정안을 갖고 오는 게 답인데,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설 테니 좀 혁신을 수정안을 내놔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매운맛 특검법을 좀 순한 맛으로 고쳐보겠다. 그러니까 좀 이거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는. 저는 조국 대표의 의중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는 그 당대표 제도전을 위해서 내일이면 사퇴를 하는 걸로 지금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퇴하기 전에 뭔가 멋있는 걸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분석을 하냐면 지금 그 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은요. 특검 추천 주체가 2명 중에 1명은 비교섭단체라고만 돼 있습니다.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지금 조국혁신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의 특검 추천권, 그렇습니다. 개혁신당도 있고 뭐 진보당도 있고 여러 정당들이 있죠.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게 국민의힘에 오거나 뭐 제3의 단체로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개혁신당을 비롯한 기타 군소 야당들에게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특검 추천이 될지는 뭐 예상하기 어려운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제안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야당은 무조건 이거 내일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유의미한 논의는 할 시간이 없죠.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제2요구를 하실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그러면 제2요구돼서 국회에 돌아오면은 거기에서 뭔가 재논의의 장을 열든가, 혹은 야당이 표결을 일찍 하겠다고 하면은 그 표결을 하고 나서 다시 재논의의 장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거의 뭐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엊그저께 이제 그 정진석 실장의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거의 기정사실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는 8표 이상이 필요한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의사를 표명하신 분은 8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 확실하게 찬성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그분들 중에서도 지금 한동훈 지금 후보가 뭔가 중재안을 내놓은 이후에는 그럼 중재안 쪽으로 가자라는 좀 의사 표명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는 8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한동훈 후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뭔가 우리 중재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중재안을 하자고 말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법안을 멈추거나 아니면 논의를 할 자세가 되어 있죠. 근데 아무도, 한동훈 후보 이외에는 아무도, 지금 한동훈 후보 그 한동훈 특검법 중재안 내놨다가 지금 그 십자포화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을 논의할 진정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아마 재결에서도 글쎄요,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8명의 이탈표가 글쎄 그런 양심 있는 8명이 없을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이게 전혀 여당하고 논의할 여지가 없는 부분인가요? 일단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요. 이 108대 192의 힘쏠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유의미한 논의의 장이 안 생깁니다. 지금 내일만 해도요. 야당이 무제한 토론 종료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설령 국민의힘의 의원들 10명이 모여서 어떤 수정안을 발의를 한다고 한들 그게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이탈표 문제는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일종의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그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의원들에게도 정치적 운신의 폭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처럼 22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원들도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동의해요. 그런데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제2요구돼서 내려왔을 때 일단은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시키되 차후에 다른 더 좋은 특검 법안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당내에서 합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탈표 거의 나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은 원래 어제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었었죠. 그런데 오늘로 이루어진 대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 질문 도중에 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동맹하자고 하는데 정신이 나가는 것이. 김병주 의원님 과하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우리 당 김병주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하던데 그럼 국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십시오. 사과는 억지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합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에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의원 본인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사과할 수 없겠다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결국은 이제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늘 본회의가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어제 김병주 의원의 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 발언 맥락이라든가 그 수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수위 면에서 매우 잘못됐죠. 정치적인 예양에 맞지 않고 그야말로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그런 류의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당의 강성 지지층에 잘 보여야 할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 지금 김병주 의원이 문제 삼았던 국민의힘의 지난달 2일 논평,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평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는 정작 그 표현의 부적절성,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반박 논평이 정작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평의 원문을 보면은요, 제목에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본문에는 그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라고 3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목에 한미일 동맹이라고 쓴 것은 일종의 뭐 실수에 가까운 뭐 그런 일인 것인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상대당 의원들을 싸잡아서 모욕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처사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평이 6월 2일 날 있었던 국민의힘 논평이었는데 거기 한미일 동맹 그런 표현이 제목에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거는 좀 실제로 잘못된 표현은 맞는 거죠? 예, 표현은 잘못된 것인데 뭐 어제 그 한덕수 총리도 그것과 관련돼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미일 뭐 군사협력이지 뭐 동맹에 관한 건 아니다라는 걸 입장을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김병주 의원이 그 출신이 육사 출신의 사성장군 출신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좀 민감하고 그런 거에 대해 좀 그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점잖은 의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 정신나간이라는 그 워딩만 없었다면 매우 적절한 질의가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한미일 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쓸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성장군 출신으로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 저는 아주 좋은 대정부 질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선을 넘으시면서 그 단어를 표현한 게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어제 그 대정부 질문 본회의에서는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지연시키고 싶은 침대 축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태클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태클이 공만 딱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침대 축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의원들은 사실상 그냥 들어 누워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옆 경기장에 있었던 국방위 경기장에서도 다 누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차원에서는 좀 아쉬웠다. 그래서 좀 바로 사실 그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과하면 진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왜냐하면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법부가 갖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1년에 몇 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본인의 좀 사과, 본인이 좀 그 뜻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더라도 사과를 함으로써 진행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부도 포함해가지고 정부 여당 모두 이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은 이제 잘못됐고 또 호준석 대변인도 이제 실수였다라고 했으면 사실 그 논평 제목을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전까지 확인해도 뭐 그대로
있더군요, 지금. 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당의 뭐 대변인실에서 검토를 해볼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김병주 의원의 이 발언이 심각한 이유가요. 이게 한 번의 현상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성시현 부의장께서 침대 축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 백태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번에 그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발언 있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박지원 의원은 그 증인 보고 두 손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진행됩니다. 이 발언했었고 거기에 뒤이은 것이 지금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이 네 분 의원들의 국회 선수를 합하면 14선입니다.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이어지는 것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해서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민주당의 정치 문화, 정당 구조에 있는 거예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얼마 전에 본인 페이스북에 그 법사위원장으로서 진행하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담은 한 유튜브 매체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100만 뷰 넘겨보자고 해요. 실제로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거의 민주당 권리당원 여론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일련의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 정당 정치의 퇴행으로서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김병주 의원 본인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어쨌든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김병주 의원 최고위원으로 밀자 뭐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오간다고 하니까 요 지금 하신 말씀이 꼭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아쉽다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더군다나 지금 어제 우리가 지금 또 오늘 이제 시작된 게 최혜병 특검법 아닙니까? 최혜병 특검법을 어제 우리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하루가 김병주 의원의 그 발언과 사과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연기가 된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 뭐 맥락적으로 옳았다 하더라도 이 우리가 그렇게 빨리 추구하고 싶었던, 빨리 추진하고 싶었던 최혜병 특검법이 24시간 하루가 지금 연기됐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했다면 그런 것들을 다 굽힐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다 고려했으면 좋지 않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전당대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지금 요 최상병 특검법이랑도 지금 이제 연관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이 제3자 추천 방식에 이 한동훈 후보가 제기한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이 당론인데 자꾸 뭐 먹을지 메뉴 대안을 내놔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론은 특검은 선 공수처 수사 후 특검입니다. 이것은 금식이 당론인 우리 당에게다가 메뉴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궤변이고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다 그러면 없는데 그냥 싫다, 싫은 거지 대안이 아니잖아요. 네,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이제 재밌는 비유를 했는데 금식이 당론이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당론인데 왜 자꾸 메뉴를 묻느냐. 그러니까 한 후보를 지금 비판하고 있고 한 후보는 제3자 추천 특검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계속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원희룡 후보의 비유가요. 어떻게 보면은 원희룡 후보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언어적으로 좀 준비가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보여요. 왜냐면은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물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맞을 때 많은 공감을 얻고 비판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당론이라고 했는데요. 대번에 장동혁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방 안에 있으면서 금식만 해야 되냐 이렇게 오늘 받아쳤잖아요. 그런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반해요. 이슬람교에서 그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이슬람교조차도 이슬람 국가들조차도 라마단 기간에 해가 지고 나면은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의 비유가 좀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요. 과거에 선례가 4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반대할 만한 명분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2005년 사할린 유전 특검 때 여야 합의로 처음 대법원장 추천으로 특검한 거는 이미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고요. 그 뒤에 2007년 BBK 특검법, 2010년 검사 스폰서 특검법, 그다음에 2011년에 그 디도스 특검법 있지 않았습니까? 그 3번 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그게 결국에는 통과가 돼가지고 특검을 한 겁니다. 전부 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이에요.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계속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된다. 이걸 고소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조국
대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추천권 양보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한동훈 후보도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이거를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이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특검법이 대통령실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넘어오기까지 내일이 4일이잖아요. 7월 4일. 그리고 이제 보름 안에 이제 다시 넘기는 건데 그럼 7월 19일입니다. 딱. 그 이제 최상병 일주기가 되는 그 날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재표결도 할 가능성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힘의 입장만 좀 바뀐다면 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전 아까 대법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얘가 말씀하셨는데 네. 민주당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의 대법원장이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은 갖고 예.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대법원장 그 안 받자라는 의견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게 한동훈 그 후보가 내놓은 이 대법원장이라든지 예. 아니면 다른 안도 좋습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다든지 뭐 다양한 안들에 진짜 내놓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 안 말고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을 뭐 국회 안에서의 논의가 없는 거고 예. 그 국회 밖에서의 이런 원외 논의만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안을 내놓는다면 전 충분히 중재안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임박해서 전당대회 임박해서 이 논의가 계속 또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안에서? 아무래도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실질적인 논의가 좀 어려운 정치 현실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당의 수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임시 지도부만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을 정식으로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아서 이끌 당대표 지도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당론을 정해서 뭔가 임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일 그대로 통과가 되고 제2요구돼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네. 민주당도 정말 이것은 뭔가 결과를 내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즉 계속 거부당하고 부결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 정말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의 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계속 거부당하고 부결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때는 네. 그럴 때는 그러면 정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표결을 하는 거는 정말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정의 가정인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대표가 돼가지고 거기서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 이것도 있을까요? 7월 말에 이제 그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고 네. 아마 이제 지도부가 제대로 다 꾸려질 때까지는 아마 8월 초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8월 중순 정도 되면은 뭔가 유의미한 논의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서 이제 또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약간은 필요하겠죠. 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공수처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또 공수처나 혹은 경북경찰청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다려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연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관심인데 일부 언론에서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았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가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지금 아마 타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아마 당내 여러 의견들을 좀 수렴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의 의사가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을 드립니다. 뭐 예. 지지나 후보 이런 걸 전혀 떠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의 이런 전당대회 자체가 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비판도 있는 상황에서 김두관 전 의원 정도의 지난 뭐 대선 때마다 이 대선 후보로서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경선을 치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레이스를 같이 해주는 것 자체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김두관 그 전 의원의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늘 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보면은 박지원 의원도 뭐라고 했냐면 김두관 전 의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출마를 만류했고 또 정성호 의원도 들러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하나하나 보면 진짜 김두관 전 의원을 걱정해서 만류를 하는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의 뭐
김두관 전 의원이 됐든 네. 누가 됐든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인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거기에 도전장을 내야 됩니다. 그 민주당의 지금 정동영 의원 지금도 현역 의원인데 과거에 이제 2000년쯤에는 그냥 전북에서 재선이 이제 된 그런 정도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이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서 5위를 해요. 그 다음에 2000년 말에 그 김대중 총재, 당시 대통령이죠. 그리고 권노갑 최고위원, 당시 그 권력의 핵심이었던 동교동계 수장입니다. 네. 그 면전에서 권노갑 최고위원이 이선을 후퇴해야 된다. 이 발언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다음에 권노갑 최고위원은 실제로 이선 후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참여정부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그 차세대 정치인 정동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이 권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포스트 이재명, 즉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그때 가서 도전하면 늦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답이 없을 것 같을 때 도전을 해야 국민들께서 그 용기를 평가해 주시겠죠. 예. 또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어쨌든 뛰어들었다가 동정표가 쏟아지는 수도 있을까요? 뭐 글쎄요, 그 예측하기는 힘든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전통적으로 그게 뭐 이재명 대표 체제이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든 주류가 뭔가 좀 너무 득세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하는 한 20%가 늘 있었습니다. 그게 뭐 위성정당 할 때도 반대하는, 그리고 뭐 서울시 2021년 광역단체장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항상 한 20% 정도 브레이크 작업을 해주는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득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개인 역량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저번 그 지난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랑 붙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좀 많이 공격을 했었죠. 많이 했죠. 공격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진행했던 거였고 저는 김두관 후보가 만약 나오게 된다면, 김두관 전 의원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좀 다른 스타일로 전당대회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좀 발전적인 토론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열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신다면은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좀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이 9일하고 10일이니까 아마 출마 선언을 한다면 이번 주말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인데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탄핵 서명 접수기 원활했다면 이미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 400만, 500만을 넘어섰을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 하는 청원을 했었죠. 탄핵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예. 자, 성춘 부의장이 예전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이 탄핵 청원이 있었습니까? 제가 또 이때 시기는 아니지만 국민청원 담당을 했던 시기가 있어서 좀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6만. 그에 대해서 또 맞불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청와대 게시판이었죠? 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때도 국회에도 청원 시스템이 있었는데 잘 활용되지는 않았었고요.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을 따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 권한을 많이 축소시키고 뭔가 지금 달라져 있는데 그때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청와대가 무조건 답변을 해야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146만, 그거에 대한 반대하는, 오히려 응원하는, 탄핵을 반대한다는 청원도 한 150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맞불 청원이 있었군요. 예, 맞불 청원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실의 입장은,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었냐면 탄핵 발의, 탄핵 소추 자체의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국민청원, 그 당시에 그 국민청원의 성격은 뭔가 국민들의 그냥 여론을 수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실 150만보다 더 많은 청원이 있었던 게 180만을 넘었던 청원이 자유한국당 해산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20만이 넘으면 그래도 대통령실이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는 게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있는 국민청원은
이제 국회를 통해서 청원을 발의하고 그게 실제 법안의 성격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 모든 상임위에는 청원 소위가 있거든요. 그걸 예. 검토해서 실제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볼 만한 것인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권한은 사실 헌법 제26조에 국민들이 청원할 권리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국회는 성실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과 좀 차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그 SNS로서 인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당시에 뭐 중복 계정 인증을 할 수 있다. SNS가 4개가 있으면 4개 1인이 4표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뭐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숫자가 좀 과장된 것 아니냐. 예. 근데 지금 국회에서 하는 국민청원 시스템은 실명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1인 1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표에 있어서 좀 더 이런 청원의 숫자에 있어서 좀 진정성이 있는 숫자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이 법사위에서 청문회 실시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이번 사안을 가지고. 엄정히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청문회까지 하겠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하면은요 대단한 역풍이 불 겁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요 대단히 예외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있는 네. 스포츠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는 일이고요. 앞서 성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국민청원이 146만 명이나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 또 비슷한 예로요. 이게 지금 진영 동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2020년 12월에는 당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다음해 1월까지 해서 45만 명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유권자 수가 4,428만 명입니다. 한 1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도 3% 정도거든요. 양쪽의 극단적인 3, 4%의 목소리에 제도권 정당들이 공당에 휘둘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치를 복원시킬지를 모색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검사 탄핵 발의가 있었죠.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발의가 있었고 방통위원장 탄핵도 이전에 있었고 민주당이 입법 독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상당히 큰 불쾌감을 표출했는데 쿠데타다 이런 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을 보면은 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있어서 일종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그 쿠데타라는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자꾸 함부로 입에 올리는 나라가 되면은요 대통령제를 오래 유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만큼은 직접 선출해야 된다는 그 신념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제를 점점 불안하게 그 기초를 침식해 갈 때 결국에는 국가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당장에 정권만 잡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서 그런 것이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지적하고 짚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국회 다수당의 의견에 의해서 통과된 것을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의 입법부를 국회 다수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증명되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 소수당이면 그리고 정부 여당이면 계속해서 중재를 내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방송산법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막을 건지 해결할 건지 한동훈 후보조차도 내부에서 그럼 우리가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대통령실도 그런 입장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계속해서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조직법도 이제 바꿔서 정무장관도 지금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좀 소통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하고 국회하고. 네. 오늘 말씀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틀 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직후에 현장에 출동했던 119 구조대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멈출 수 없었던 긴박한 상황이 담겼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옵니다. 차량 정지하세요. 소방차도 나옵니다. 차량 정지하세요. 늦은 저녁 소방차가 주변 차량을 통제하며 다급하게 달립니다. 도착한 현장은 아비규환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분주하게 움직이는 구급대원들이 보이고 부서진 차들 주변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급대원들. 제발 호흡이 돌아오길 바라며 연신 가슴을 누르는 모습이 다급해 보입니다. 역주행 차량이 덮친 인도 쪽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어디선가 튕겨나온 듯 널브러져 있고 인도와 도로를 가르던 난간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당시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줍니다. 도로 곳곳에서는 여전히 심폐소생술이 진행 중이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현장. 지금은 시민들이 두고 간 국화꽃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던 운전자의 부인이 경찰에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차량 운전자의 부인이 어제 참고인 조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에 소리가 담긴 건 맞다면서도 수사 사안인 만큼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와 CCTV 영상,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 등 급발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공식력 있는 기관에 분석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6년 넘게 사기 행각을 이어오다가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초록색 옷을 입은 여성에게 경찰이 압수수색 집행을 알립니다. 6년 넘게 불법 투자 사기를 벌여온 일당의 총책 60대 여성 A씨입니다. A씨는 서울 마포 은평 등에서 잘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모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며 카지노나 경마장에 재투자해 매달 5%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겁니다. 그러나 대부업체를 운영한다는 것도 재투자하겠다는 것도 모두 거짓. A씨는 사기 전과반 팔범인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선순위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소위 폰지 사기식으로 진행되는 A씨를 비롯한 일당은 투자용으로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의 초기에 높은 이자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소문이 돌게 해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끌어모은 돈만 2,800억 원이 넘고 피해자는 6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돌려받기로 받은 돈이 실제 수익인 줄 알고 고마운 마음으로 A씨에게 돈과 상품권 등 선물을 주기도 했는데 A씨는 친인척까지 동원해 받은 선물을 운반하게 하고 차명 계좌를 만들며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더는 돌려막기 어려워진 뒤에야 피해자들이 속았다는 걸 알고 경찰에 고소하며 범행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지난해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나머지 일당까지 모두 21명을 송치했고 관리자 3명은 지난 5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1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올린 범죄 수익 가운데 73억 원을 추징 보전하고 피해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경제적 살인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회사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배우자가 이르면 이달 중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서는 최근 강 대표와 배우자 수잔 엘더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직원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쳤다며 강 대표 측 소환 일정도 이처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 3명에게서 약 1억 2,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여성 승마 선수 행사를 하며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3,300만 원을 빌린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강연을 하면서 자신이 마케팅 분야 유튜버 A씨의 스승이라고 거짓말을 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학원 건물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고등학생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범행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군은 위중한 상태로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둘 사이가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 파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A군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시속 160km로 차를 몰다가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포르쉐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새벽 0시 40분쯤 전주시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운전 연습을 하던 10대 스파크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포르쉐 차량 속도는 시속 약 160km로 파악됐습니다. 네, 전북 남원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200명 넘게 나왔습니다.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의료원입니다. 수업이 한창일 시간 학생 몇몇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식중독 의심 증상 때문입니다. 전날부터 갑자기 오한했어하고 열이 38도 60도 올라가면서 지금 학교에 분류를 했는데요. 오늘 반 친구들도 기도하고 농사하고 연락을 못 온 친구들도 벌써가 신고됐었고. 맨 처음 의심 환자가 나온 건 지난 2일. 남원 시내 초중고등학교 50여 곳 중 15곳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남원 전체에서 200명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비슷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몇몇 학교는 일찌감치 일과를 마무리하거나 아예 휴업했습니다. 7월 초라 기말고사를 치르던 이 학교는 의심 환자가 속출하자 시험까지 미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환자가 나온 학교의 집단급식을 하루 중단하고 이후엔 대체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학교는 급식을 정상 운영하되 식중독 위험이 낮은 가열 음식 등으로 식단을 채웠습니다. 또 검체를 채취해 보건당국과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날 먹었던 그 식재료로 공급했던 식단에 나와 있었던 보존식과 그날 학교에서 먹은 물 그리고 그 식기구 그런 환경 검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큰 만큼 먼저 꼭 손을 씻고 익히거나 끓인 음식 위주로 먹는 게 안전합니다. 또 채소류는 깨끗이 씻어 먹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과감히 버려야 식중독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역동경제 로드맵과 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늘리는 밸류업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줄여주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은 낮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 환원도 미미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장기업 밸류업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밸류업 공시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증가 금액이 직전 3년 대비 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주주의 배당 증가 금액엔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 소득이 1,200만 원인 경우 10만 원이 2,200만 원은 세 부담이 20만 원 절감됩니다. 3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인데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최대 주주의 20%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최대 주주 할증 평가도 폐지됩니다. 국내 상속세 최고 세율은 프랑스와 미국, 핀란드, 이탈리아 등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습니다. 또 밸류업 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중소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되고 한도도 1,200억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주주 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 증가 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 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물가와 성장 등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취약 부분의 민생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에 1조 원의 긴급 민생 안정 자금을 투입하고 농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천억이 지원됩니다. 하반기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동결됩니다. 또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 임대인 제도는 2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초 전망치보다 0.4%포인트를 높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간 2.6%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는 또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재정과 세제 지원을 포함해서 25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요즘 큰 부담을 호소하는 배달 앱 수수료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전국 양말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서울 도봉구입니다.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새 기계 도입 보조금을 등에 업은 값싼 중국산 앞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5년 새 100곳 가까이 문을 닫았습니다. 발가락 부분을 일일이 붙이는 공정과 실밥 쓰레기를 없앨 수 있는 친환경 기계 도입이 수건입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만 써준다면은 우리 여기 도봉구에 그래도 6천 명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패션 산업이 앞으로 이게 사양 산업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부진에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자가 91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1,056조 원으로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2년 만에 3배 이상 뛰었는데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이 10%가 넘습니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 지원을 포함해서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놨습니다. 14조 규모 금융지원의 경우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은 82만 명 이상입니다.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 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임차료를 내린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도 5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새출발 기금을 10조 원 이상 확대, 약 30만 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에 앞서서 배달앱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쭉 만나보니까 이 배달비에 대한 어려움이 하소연이 그 이전보다도 훨씬 좀 강합니다. 문제의식이 그전보다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35%에 이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덩치를 키워 2035년까지 법인사업체 비중을 현재 9.8%에서 20%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달력을 보며 쉴 수 있는 날이 며칠인지 공휴일부터 찾아보곤 하죠. 공휴일이 무슨 요일인지도 확인해서 언제 연차를 써야지만 휴가를 길게 갈 수 있는지 계산해보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국민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 특정 날짜에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지정해서 연휴를 만드는 건데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들이 유력합니다. 어린이날로 예를 들어보면 5월 5일이라는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말까지 토, 일, 월 3일을 연이어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만들어집니다. 현재 국내에선 법정 공휴일 15일 중에 신정과 현충일을 제외하고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법정 휴일이나 주말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매년 전체 휴일 수가 달라졌습니다. 또 징검다리 휴일일 때가 많아 하루 이틀 휴가를 써야 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요일제 공휴일이 도입되면 매년 안정적으로 휴일 수를 보장받을 수 있고 근로자들의 연휴를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연휴가 길어지면서 관광 등 내수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요일제 공휴일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마틴 루터 킹의 날을 1월 세 번째 주 월요일로 또 노동절은 9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등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해피 먼데이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도 날짜의 상징성이 크지 않은 공휴일 일부를 월요일로 지정하고 있고요. 또 영국과 호주 등도 요일제 공휴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본래 공휴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아서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은 국민의 공감대를 전제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의 배송 위탁 업체들이 수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조치가 해당 위탁 업체들에게만 이루어졌는데 정치권과 노동계는 원청인 쿠팡 측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CLS는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입니다. 지난해 쿠팡 CLS 물류센터 위탁업체에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한 위탁업체는 근로자에게 보험 미가입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강요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정부는 쿠팡 CLS와 물류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들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 중 10곳, 그리고 택배 위탁 영업점 500여 곳 가운데 90개소에서 보험 미가입이 적발됐습니다. 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합해 4만 명을 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반 업체들 상대로 누락보험료 47억 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 9천만 원을 내도록 고용부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전부터 정치권과 노동계는 위탁업체뿐 아니라 원청에도 책임이 있다며 쿠팡 CLS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왔습니다.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함께 이제 원청인 쿠팡에 대한 그 불법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 실시가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CLS에 앞으로 위탁업체 계약 시 4대 보험 적용 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전부터 위탁업체에 산재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해왔다며 보험 가입이 미비한 업체와는 계약 해지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대상에는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김영철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받는 김영철 검사 외에는 각각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는 셈인데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 방탄만을 위한 탄핵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수사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수사검사가 탄핵의 위협을 당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입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도 권력형 무고나 다름없다며 판사를 탄핵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남발하고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정치적인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민주당은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올리기 전 법사위 차원에서 먼저 조사할 예정인데 검사들을 증인대에 세우는 청문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건은 국회법상 국정조사처럼 강도 높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국회법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그분들의 지금 제기된 의혹과 혐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차원이고 그럼 당연히 국회에서 권한을 받은 거고요. 검사 탄핵에 반발해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대놓고 정치하기로 한 거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검사 탄핵이 있을 때에만 목소리를 내니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삼가해야 할 검찰이 아예 대놓고 정치하기로 한 것입니까? 여당은 검사 탄핵이 이재명 방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고 야당은 검사 또한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대치 전국에 정치적 타협이 불가능한 또 하나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며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등검찰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 대신 자신을 탄핵하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상황과 맞물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최상병 특검법 논쟁이 재점화됐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제3자 추천 특검을 꺼낸 한동훈 후보의 궤변을 멈추라고 촉구했고 한 후보는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도의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당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특검을 놓고 다시 격돌했습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당론과 충돌하는 궤변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당론에 위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내놓고는 역시 당론 위배에 대안을 내놔라. 이것은 금식이 당론인 우리 당에게다가 메뉴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궤변이고요. 한 후보가 특검 추천자로 향후 재판 과정에 관여하게 될 대법원장을 지목한 건 역시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한 후보는 과거 MB 특검 당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논쟁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란 결정이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대안도 없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 전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할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다 그러면 없는데 그냥 싫다. 그건 싫은 거지 대안이 아니잖아요. 예. 하지만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의 특검론은 각각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민주당 당대표나 할 소리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 후보는 또 친윤, 비윤 같은 계파에 선을 그으며 차별성을 부각했고 이 또 다른 계파가 시작된 것 같아요. 너무 싸워요. 너무. 또 대통령 너무 팔아도 안 되고요. 대통령하고 또 너무 각세워도 안 됩니다. 윤 후보 역시 당 핵심 지지층인 TK의 결단으로 전국 정당으로 가야 할 때라며 당원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확장을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이기는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고 누구보다도 보수 적통을 자처하는 사람이 누구냐? 윤상현이다.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 측에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판까지 특검 공방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기도가 화성 공장 화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에 나섰습니다. 다만 유가족들은 생계비도 중요하지만 진상조사 과정을 공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31명의 사상자를 낸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고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 생계 안정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1:1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의견을 듣고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생계 문제였습니다. 안타깝게 숨진 희생자 23명에게 3개월 동안 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한 달 평균 183만 원입니다. 유가족들은 그러나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뒤 열흘 동안 진상규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비명 속에서 쓰러져간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처럼 백서만 낸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밝혀내고 파악한 거 이렇게 유가족들한테 보고하고 그럴 의무가 있거든요. 진상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경찰은 유가족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일부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매일같이 수사 보안 사항을 유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어렵다며 적절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아리셀이 공장 구조를 불법 변경했는지 참사가 커진 이유는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대선 TV 토론에 참패한 뒤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 교체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CBS 뉴스는 현지 시간 2일 해리스 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모금 행사 뒤 가진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내 목소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조 바이든이 우리의 후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우리는 트럼프를 한 번 이겼고 다시 이길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25명이 앞으로 며칠간 바이든 대통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 후보 사퇴를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주 ABC 방송과 인터뷰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조율된 선거 행사뿐만 아니라 이딴 질문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원 민주당의 또 다른 보좌관은 로이터에 경합 지역구에 있는 중도파 하원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며 댐이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전 세계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경영학회가 시상하는 올해의 국제 최고 경영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두 번째고 아시아 금융인으로는 최초의 수상입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3만 5천 명의 회원을 보유한 AIB 국제경영학회가 28년 만에 서울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개최 이유는 이 학회가 매년 수여하는 국제 최고 경영자상 수상자가 한국인인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증권사 직원으로 출발해 1998년 자본금 100억 원으로 창업해 26년 만에 자산 23조 원의 금융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박 회장은 우리 금융 발전을 위해선 세계시장 진출이 필수라는 신념을 전파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Reflecting on inspiring global businesses led by adventurous founders in Korea, I found myself pondering, why not in finance? I then launched the fund strategies covering Asia, China, and India. This shift was crucial for me to move from focusing solely in the domestic market to developing a more global perspective. 박 회장이 아시아 금융인으론 최초 수상자이나 지난 1995년 최종현 전 SK 회장이 한국인 최초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기업인 중에선 모리타 아키오 소니 회장이 지난 1983년 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AIB는 박 회장이 세계 경영으로 이룬 탁월한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So when our selection committee looked at various candidates, it was not a difficult choice for the selection committee to identify Chairman Park. With his unique personality, set of values that we talked about, integrity, character, trusting relationship with his customers, he certainly was our selection. 오세훈 서울시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 박현주 회장의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YTN 유환웅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다승 1, 2위가 맞붙은 경기에서 키움의 헤이수스가 승리를 따내며 가장 먼저 1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최하위 키움은 6연승을 거두고 후반기 반등의 희망을 키웠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승 1위 키움의 헤이수스와 공동 2위 LG 엔스가 맞붙은 대결. 두 투수 모두 1회에 흔들렸지만 위기 관리 능력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헤이수스는 볼넷과 안타를 내주며 원아웃 1-3루 위기를 맞았지만 삼진과 내야 땅볼로 스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엔스는 달랐습니다. 이주형과 도슨의 연속 안타를 맞은 위기에서 김혜성, 송성문에게 잇따라 타점을 내주고 먼저 2점을 헌납했습니다. 3회 초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헤이수스는 신민재가 기습적인 번트 안타를 치고 나갔지만 흔들리지 않고 다음 타자 김현수를 뜬공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엔스는 이주형에게 2루타를 맞은 뒤 또다시 김혜성과 송성문에게 타점을 내주고 실점을 4로 늘렸습니다. 6이닝 동안 삼진 8개를 곁들이며 무실점으로 막은 헤이수스는 올 시즌 투수 중 가장 먼저 10승 고지에 올랐고 키움은 6연승을 질주하며 최하위 탈출 시동을 걸었습니다. No, as I say, every time I have the opportunity to pitch, I just trying to give my 100%, trying to help the team to get the win. 또 다른 명품 투수전이 펼쳐진 대전에서는 벤자민이 류현진의 한정승을 거두면서 KT가 5연승을 달렸고 NC는 박건우와 서우철이 때린 2방의 홈런포를 앞세워 SSG의 연승을 막아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국내 여자 프로골프에서 큐티풀이란 별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박현경 프로가 2주 연속 연장 우승을 차지하며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오랜 2등 징크스를 털어내고 연장전의 승부사로 거듭났는데요. 그 원동력은 뭔지 이경재 기자가 만났습니다. 역대 최초로 2주 연속 연장전 우승. 지난해 10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우승 없이 2등만 9번. 준우승 징크스에 시달렸던 박현경이 세운 기록입니다. 지금보다 오히려 더 많이 간절하고 진짜 더 열심히 하고 진짜 더 갈망했을 때는 그렇게 우승이 안 되더니 이제 조금 더 내가 여유를 갖고 좀 즐겁게 플레이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우승이 나오는 거 보고 그때 9번에 준우승을 할 때 그 시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마음만 갖고 된 건 아닙니다. 시즌 전 드라이브샷 비거리를 10야드 늘렸더니 골프가 더 편해졌습니다. 벙커나 아니면 해저드나 어디를 건너가야 할 때 진짜 좀 애매한 거리들이었어요. 내가 진짜 전주훈련에서 길을 쓰고 5야드에서 10야드는 무조건 내가 늘려야. 동료들의 실력 가운데 가장 탐나는 건 뭘까? 지영 언니가 웨지샷만 잡았다면 다 버디를 할 것 같고 다 붙일 것 같아요. 민지 언니는 잘 될 때 안 될 때 항상 그 자신감이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높아지지도 않고 그 적절한 그 선에서 그게 유지되는 게.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요즘 자신의 골프처럼 막힘이 없습니다. 박현경에게 큐티풀이란? 열정을 식지 않게 해주는 존재 붙을. 제가 아버지란? 아버지요? 내 삶의 은인? 내 삶의 골프 4글자인데? 5글자. 5글자 맞네. 감사한 인생 같아요. 진짜 감사한 대세로 인생. 떠오른 만큼 이루고 싶은 꿈도 많습니다. 대상을 먼저 타면요. 물론 한 해에 다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상금왕, 그다음에 다승왕, 최저 타수상 다 하고 싶죠. 그리고 국내 투어에서 또 10승 이상도 넘고 싶고. YTN 이경재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여자 프로농구 행정을 이끌 신상훈 WKBL 총재가 취임식을 통해 리그 경쟁력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빠르게 변하는 세계 농구의 흐름에 발맞춰 팬들이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리그를 만들고 6개 구단과 함께 저변 확대 사업에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총재는 신한은행장과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신한은행장이던 2004년 신한은행 여자농구단을 창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신상훈 신임 WKBL 총재 취임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재로서 여자농구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과 정성을 쏟아붓겠습니다.
팬들이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리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이벤트와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경기장을 찾는 관중이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 엄지성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2부 리그 스완지시티로 이적했습니다. 광주는 엄지성의 활약을 지켜본 스완지시티가 적극적으로 영입 의사를 드러냈다면서 구단은 선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 이적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엄지성은 기성용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스완지시티에서 뛰는 한국 선수가 됐으며 이적료는 한화 17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맛비가 잦아든 틈을 타 무더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와 제주도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무더위와 장맛비 이 두 가지 모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낮 동안에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지만 체감온도는 30도를 웃돌겠고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무려 34도 선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이후 퇴근길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경북 북부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많은 곳에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최고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데다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 집중호우가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운동화가 젖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게다가 습한 날씨에 신발을 빨아도 잘 마르지 않습니다. 네, 이럴 때는 맥주병을 세워놓고 운동화를 거꾸로 끼우듯 널면 물도 잘 빠지고 통풍도 잘 돼서 더 효과적으로 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닥에 신문을 깔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비닐봉지 모서리를 자른 뒤 봉지에 운동화를 넣고 드라이어를 이용해 말려주는 것도 좋은데요. 네, 다만 뜨거운 바람을 너무 오래 쐬면 운동화가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0에서 40초 정도 말리고 쉬었다가 다시 말리는 것을 반복해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김수현이었습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이 방송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